자, 52페이지 문학 갈래 이론 중에 시, 오늘 시랑 소설까지 한번 나가보자. 거기 보면 뭐 시라는 무엇인가 쭉 나와 있고, 시의 특징, 운율성, 운율이 있는 언어로 돼 있지. 운율이라는 건 노래하는 듯한. 그리고 사상성, 사상이 담겨 있고, 정서성, 압축성, 함축성을 가지고 있고, 영상성, 영상성이라는 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심상이라고 그러기도 해. 이미지를.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 뭐 시의 3요소,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 의미적 요소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지. 운율, 노래하는 듯한, 그리고 회화, 이미지가 나타나야 되지. 머릿속에 뭔가 떠올라야 돼. 그리고 의미,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보자. 53페이지. 시어는 일단은 어때? 그 단어를 말하는 거고, 시구는 시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구절인데, 고전 시가에서는 시구가 정해져 있어. 시구는 보통 한 번에 읽는 단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조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봐. 시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니? 글자 수가 이렇게 글자 수가 보통 되겠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자 정도 차이나 보통. 자,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 초장, 종장, 종장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이거를 뭐라 그래? 1, 2, 3, 4 네 번에 띄어 있지. 이걸 뭐라 그래? 사음보. 그 다음에 요거를 반복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 그래? 3, 4조 라고 그러지. 3, 4조, 3, 4를 반복한다고. 혹은 4, 4조라고 그러고. 자, 근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1구야. 하나의 구. 그래서 시조는 뭐라고 그래? 3장,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6구, 6개의 구, 6개지. 그 다음에 45자 내외에 에다가 3, 4조 혹은 4, 4조의 사음보를 가진다라고 통상 그러지. 이게 시조의 기본 형식이야. 구라는 개념은 뭐야? 우리 현대시에서는 구는 보통 행위랑 일치한다라고 봐. 아니면 이제 시어가 몇 개 모인 것들을 이제 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어때? 이제 시구 자체는 원래는 어때?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 번에 읽는 단위야. 이해되지? 그리고 이거를 좌우로 확장해 놓으면 어때? 좌우 확장. 이게 이제 어시조나 사설시조가 되는 거고, 위아래로 확장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가사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전시의 기본적인 형태들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때? 시조를 기본으로 해서 이걸 소위 평시조라고 그래. 일반적인 시조. 글자 수가 이렇게 나타나.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3434지.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보통 쓰거든. 자, 그러면은 시조 여기에서 특징이 어떻게 돼? 원래 이 글자는 고정인 게 특징이야. 여기는 거의 다 세 글자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때? 5자 이상이지. 우리가 보통 고전시가의 대표라고 불리는 시조가 이런 구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글자 수 여기 어때? 이 6개지. 여기는 3개 구경이고. 그리고 이 몸이 죽고 죽어가 어때? 이게 1구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2구. 꼬리 진토되어 3구. 이런 식으로. 이해돼? 한 번에 읽는 단위야. 자, 그 다음에 음보라는 건 뭐야? 몇 번에 끊어 읽느냐지. 보통 우리 음보는 좀 이따가 온율할 때 좀 더 자세히 배우지만 상음보랑 사음보뿐이 없어. 3번에 끊어 읽거나 4번에 끊어 읽거나. 우리가 주로 박자
감각 자체가 원래 이제 그러잖아. 쿵짝쿵짝 이렇게 가거나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상음보 사음보뿐이 없어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행은 어때? 한 줄에 이제 쭉 쓰는 거 행이라고 그러지. 연은 어때? 그거를 이제 행이 모여가지고 나누어준 단위. 운율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때? 느껴지는 노래적인 감각. 음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시의 내용적 요소. 소재라는 건 뭐야? 재료가 되는 것들이지. 재료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재는 어때? 주제가 되는 재료. 소재 중에 제재가 있는 거지. 주제가 되는 재료. 주제는 작가가 시를 통해 나타나고자 하는 것. 심상은 그것을 볼 때 떠오르는 이미지까지 라고 보면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들이지.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괜찮니? 그럼 일단 요거 정리해보자. 시조의 구성. 이거 적어줄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의 형식에 따른 갈래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거기 5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정형시라는 개념이 있지. 정형시라는 건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전 시가의 시조 같은 것들은 형태가 정해져 있었지. 아까 3, 4, 3, 4 이렇게. 그게 형태가 정해진 정형시야. 이해되지? 그런 다음에 뒤로 봐봐. 자율시 같은 경우에는 어때? 형태가 굳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 거기 보면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 형태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 근데 사실 이렇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진달래꽃이 아니? 거기 보면 어떻게 돼? 봐봐.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사실 이렇게 보면은 형태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우리가 이런 거를 7호조 3문보 민요율격이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세 번에 끊어 있지. 그래서 이게 뭐야? 3문보지. 7호조라는 거는 왜 그래? 글자 수가 앞에 두 개 합쳐서 7, 뒤에가 5, 세 채로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이제 7호조라고 불러. 근데 저것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맞췄다라고 보기도 해. 근데 이게 굳이 현대시는 이걸 맞추지 않아도 자유시 자유시기 때문에 맞추지 않아도 상관없지. 그래서 이제 정형시는 아니야.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형태가 있지만. 근데 사실 저걸 왜 맞췄냐면 대부분 국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진 않는데 원래 일본에 와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가 있어. 글자 수가 7개, 5개로 구성이 돼. 그래서 사실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 근데 국어 시간에 그렇게 가르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실제 일본에 그 와카나 이런 것들 보면 글자 수가 딱 7, 5야. 7, 5, 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근데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작가잖아. 김소월은 1920년대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영향을 안 받았을까? 사실 누가 봐도 받은 게 맞아.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 뿐이지. 일본의 와카에서 온 영향을 받은 시 구조야. 이게 사실은 7호조 3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굳이 일본 거라고 할 수 없잖아. 우리나라는 국뽕이 되게 심해. 우리나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민요에서 왔다고 해서 민요율격이라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 민요 중에 이런 게 있어. 아리랑을 봐봐.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거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리랑 아라리오는 6사조잖아. 7호조가 아니라. 그럼 이 7호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는데? 일본에서 왔어 사실은.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3문보는 어쨌거나 이제 민요에서 온 게 맞다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민요율격이라고 통상 배워. 김소월이나 박목월 같은 사람들이 많이 써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형태가 있기는 하지. 또 현대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자유시인데 어때? 형태가 아예 뭐 이제 없는 경우도 있어. 교나 음보가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 근데 어쨌거나 그건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유시야.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것도 자유시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산문시는 뭐야? 산문시는 시 자체가 어때? 줄글로 쭉 그 뭐야 소설처럼 이어져 있는 거를 산문시라고 해. 됐니?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는 서정시. 서정이라는 건 뭐야? 정서를 서술하는 시야. 서사시 뭐야? 사건을 서술하는 시지. 우리 뭐 서사시, 대하 서사시 막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사건 위주로 소설처럼 쭉 썼는데 거기에 리듬감이 있으면 뭐야? 그게 서사시인 거야.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떤 그 장문 글들 같은 경우에는 리듬감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리듬감이 있는 경우가 많지. 판소리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판소리라고 부르고 서사시라고 부르진 않는데, 서양에서도 음유시인 같은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어떤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 그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래 가사에 붙이는 게 좋지. 우리 한국을 빛낸 100명의 의인 이런 거 알지? 그거 할 때 그거 노래 따라 부르면 그거 외우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음유시인들은 음악 가락에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서사시인 거지.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탕이 되는 그 서사시들이 원래 거기서 온 거야. 음유시인들이 외우고 다니면서 불러줬던 것들이지. 그거를 이제 서양의 어떤 작가가 수집해가지고 하나의 형태로 만든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극시. 극시는 어때? 연극같이 이제 쓰는 건데 거기에 운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운율이 있는 것들은 보통 다 시에 넣어, 서양에서는. 됐지? 그 다음에 뭐 주정시, 주지시, 정서의 위주. 주지는 뭐야? 지적인 것, 지성 위주.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잘 안 나와. 기록도 넘어가 보자. 주의시, 어떤 의지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주의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수한 문학으로 만들어진 거에 순수시, 그리고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서 목적시라고는 하는데 요새는 이게 거의 의미가 없어. 순수시라는 개념이 이제 있나? 사실 거의 없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 내용 간단히 후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의 운율부터 해서 이제 제대로 한번 싹 정리를 해볼게. 자, 이제 그 시의 운율 이전에 시의 전반적인 어떤 그 공부 방법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우리가 시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 시는 크게 그 형식적인 요소랑 내용적인 요소로 나눌 수가 있거든,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전체 이제 작품을 둘러싼 그 내재적인 요소랑 외형적인 요소로도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시를 한번 나눠 보면은 어떤 우리 작품 내적 관점, 외적 관점 할 때 그 정리했던 거 기억나? 작품에 둘러싼 세 가지: 작가, 현실, 독자, 이렇게. 기억나? 작품의 외재적인 요소들은 뭐야? 이 작품을 쓴 작가라던가 아니면 어때? 작품을 쓸 당시의 현실, 그 다음에 작품을 받아들이는 독자. 그래서 작가에 대해서 다루는 거 이제 표현론, 현실에 대해서 다루는 걸 반영론, 독자가 어떻게 이거를 읽고서 느끼는가를 가지고 효용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아.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이 작품의 작가가 누군지 이런 거 안 물어본다. 그리고 이게 그 만들어진 창작 당시의 현실이 어떤 시대인지 이런 거 안 물어봐. 대신에 이거는 어떻게? 얘네는 보기를 주고 보기에서 물어봐. 보기를 주고 그거에 따라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정도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핵심이야. 사실 이거는 거의 안 물어보기도 해. 왜 그러면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요새는 되게 어때? 자기 개성에 따라 다르잖아. 그걸 문제로 낸다는 게 이상하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안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재적 요소들은 내재적 요소라는 건 작품 내의 것들이지. 여기서 이제 형식적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이 있어.
이 중에서 옛날에 중등교육 과정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형식적인 부분이야. 그리고 고등교육 과정에 가면은 내용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물어보는 쪽에 가지. 중등교육 과정에서 주로 시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 기억나? 운율. 시는 어떤 운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심상.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시의 흐름, 시상 전개 같은 것들을 주로 물어봤을 거야.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보통 많이 배우던 내용들이지. 이 시에 어떤 운율이 뭐가 있고 어떤 심상, 아비안, 시상 전개가 아니라 표현법. 수사법.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들. 어떠한 형식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 많이 물어봤잖아. 주로 시 공부하면은 기억나? 중3 때 주로 하지. 시 몇 개 배우면서 이제 거기에 어떤 운율이 들어가고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고 공감각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때? 수사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배웠지. 뭐 직유, 운유, 뭐 의인법 뭐 이런 것들. 학교에서도 좀 했지.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이 뭐야? 화자와 청자.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고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야? 심상. 심상이 아니라 그 뭐야? 주제. 주제는 보통은 대부분의 시는 서정시이기 때문에 어떤 이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시상이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래서 배우 이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 봐봐. 우리가 이제 운율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심상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수사법은 이미 정리를 했지 앞에서. 기억나? 비유, 강조, 변화, 상징. 그 다음에 화자, 청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할 거고 이 주제는 사실은 이거의 정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가 곧 주제야.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갖는 정서가 통상 주제야, 현대시에서는. 그 다음에 시상전개까지 배우고 요거는 이론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하면 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수사법은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만 통용되는 건 아니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시의 운율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치는 거는 몇 조 몇 음보지. 아까 나왔듯이 조라는 거는 뭐야? 조는 동일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숫자를 반복한다고 해서 서양에서는 음수율이라고 불러 이거를. 음보는 뭐야? 동일 띄어 읽기를 반복. 띄어쓰기 아니야. 띄어쓰기랑 상관없이 읽는 게 그렇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지. 3번 띄어 읽느냐, 4번 띄어 읽느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음보율이라고 해.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등교육 과정까지 해서 배우는 음보는 딱 정해져 있어. 3가지 정도거든. 나머지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안 나와. 3가지 정도야. 뭐가 있느냐? 일단은 뭐가 있어? 3, 4조 혹은 4, 4조의 사음보 율격. 주로 뭐야? 시조나 가사 같은 데 나오는 것들이지. 아까 나왔던 이 몸이 좋고 이거 100분 고쳐주고 이런 거. 두 번째 3, 3, 2조의 삼음보 율격. 이거는 고려가요의 메인 율격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고려가요도 이거 따르는 건 몇 개 없어. 가실이나 청산별곡 같은 거 정도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 가실이 있고
이것도 웃기는 게 뒤에 붙는 나는 같은 이제 염구는 치지 않아. 이거는 안 치고 세 번에 띄어 있고 그 다음에 글자 수가 어때? 3, 3, 2라고 그래서 이걸 3, 3, 2죠. 3분보라고 불러.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염구라고 그래가지고 요 뒤에 별도로 붙는 운율을 맞추기 위한 구는 또 안 세. 그러니까 사실 좀 억지로 맞추려는 경향들이 있어.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고. 사실 정확히 딱 조 음보가 떨어지지 않거든. 고려가요 대부분은 3, 3, 2조 3으로. 근데 그냥 저걸 메인 율격으로 삼어. 저게 메인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억지스럽게.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실오조 3음보의 민요 율격이 있고 이거는 어때? 김소월이나 박목월이 많이 사용했지. 강나로 건너서 밀바퀴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것도 실오조 3음보거든. 그래서 조와 음보가 가장 기본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음수율, 음보율 말고 두 번째가 이제 음미율이야. 위라는 거는 뭘까? 위치에 따른 율격이야. 근데 이게 다 서양 이론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가 있느냐? 두운, 요운, 가본이 있어. 자, 사람이 이렇게 있지. 자, 머리를 뭐라 그래? 두. 머리가 아프면 두통. 허리가 아프면 요통. 허리 요야. 각은 뭐야? 다리를 각이라고 그래. 우리 각은 각통이라는 건 없는데 우리 각선미라는 표현 알지? 그게 다리라는 거야. 다리의 선의 아름다움이 각선미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리 각자야. 이해돼? 2인 3각 그러잖아. 2인이 세 다리로 뛰는 거. 그래서 이제 다리 각자야. 이건 뭐냐면은 두운, 요운, 가구는 각각 뭐냐? 두운은 행의 앞부분이 반복되는 거. 이래서 운율을 만드는 거. 요는 행의 중간 부분이 반복. 가구는 행의 마지막 부분, 행의 끝 부분이 반복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모모리 모모리 모모리라면 가군이 되는 거지. 뭐 앞부분이 계속 똑같이 시작하는 시는 두운이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는 대부분 다 목분이 없어. 가군이 메인이야. 왜 그러냐면 서술어 자리가 끝에 오기 때문이지. 그래서 동일한 말로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 예를 들면은 뭐 있니? 우리 잘 아는 시 뭐가 있을까? 거기 봐봐. 그 보면 58페이지 봐봐. 59페이지 보자. 59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뭐 후렴구이기도 하지만 끝에 부분이 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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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지. 그러면 그것도 뭐야? 가군의 일종인 거지. 이해돼? 물론 이 전체가 반복되면은 또 이제 그냥 후렴구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가 끝에 오기 때문에 가군이 되게 많아. 뒷부분이 계속 끝나는 게 비슷한 거야. 근데 애초에 두운이나 요운이라는 건 두운은 그렇다 쳐. 앞에가 반복될 수 있잖아. 요운이라는 건 도대체 왜 생긴 거야? 가운데가 반복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 영어는 동사가 어디 있어? 가운데 있지. 영시 같은 데서 운율 맞출 때 동사를 맞추면 어디가 반복될까? 가운데가 반복되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우리나라 이론이 아닌 거야. 우리나라 시에선 두운과 요운은 거의 의미가 있고 대부분 다 뭐야? 가군이야. 이해되지? 그러면 영시에서는 어떤 느낌일까? 그게 요운이겠지. 왜? 가운데 동사를 반복시키는 거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동일 통사 구조 반복이라는 게 있어. 통사 구조. 우리 통사론이 뭐였어? 통사. 문장을 얘기하지. 문장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문장이 통째로 반복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 반복이라고 그러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 대꾸라고 그러지.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 어떤 앞뒤가 똑같은 걸 뭐라고 그래? 수미 상관이라고 그러지.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미 상관, 수미 쌍응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뒷부분이 아예 반복되는 거예요. 소령구.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게 비슷한 것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반복과 변조라고 그래. 반복과 변주 내지는 변조라고 해. 이런 경우는 뭐냐? 뭐 비슷한 그 1절, 2절, 3절, 4절처럼 비슷한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런 건 또 반복과 변조라고 해. 대꾸는 문장 자체가 어떤 딱 단위가 있어가지고 그 단위가 비슷한 거를 얘기하고 아예 통째의 연이나 덩어리 자체가 비슷하면 그걸 뭐라고 해? 반복과 변조라고 해.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야. 기본적으로 시에서. 그러니까 의미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모르겠는 거. 동일한 게 반복되면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 대꾸. 근데 그게 덩어리가 크면 반복과 변조. 대꾸는 반복과 변조에 포함돼 사실. 그 다음에 수미상관 앞뒤가 비슷한 거, 앞뒤가 같거나 비슷한 거, 수령구 뒷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 수령같이. 이해되니? 반복이었겠다고. 어? 반복이었겠다고. 반복은 완전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 그 단어나 그런 거. 그 단어가 반복될 수도 있고 문장이 반복될 수도 있고. 반복과 변조라는 건 사실 이거와 이거를 포함하는 개념이지. 반복대꾸를. 이해돼? 사실 이것도 반복이잖아. 비슷한 형태의 반복되는 거지. 앞뒤로 반복되는 거. 후렴구는 어때? 뒤에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 비슷한 형태나. 됐지? 마지막 네 번째. 유사 의문의 반복. 이거는 문장 구조상의 반복이라면 단어나 뭐 이런 거. 이거 유사 의문의 반복이라는 건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울림소리가 반복돼. 그러면 어때? 보통은 울림소리 반복되면 맑고 명랑한 느낌을 준다고 그래. 그러니까 김영랑이라는 시인이 이런 거를 많이 썼어. 근데 또 웃긴 게 한해정서를 부각한다 그러기도 해.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 사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완전 반대잖아. 박재남이라는 시인도 울림소리를 많이 썼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슬픈 시를 많이 써가지고 한해정서 부각할 때 썼다고 부르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인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운율의 종류지. 왜? 반복되니까. 운율의 기본은 뭐야? 사실 운율은 뭐였어? 반복이라고 그랬지. 기억나? 반복을 하면 운율과 뭐야? 강조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반복법에서. 기억나? 응.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거센토리 같은 경우 크트, 푸츠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거 하면 어때? 뭐 거센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납고 기운찬 이런 것들을 많이 주기도 하지. 이런 것들도 사실 뭐야? 운율이야. 또 양성모음이나 음성모음을 반복하면은 예를 들면 양성모음 같은 경우에는 어때? 양성모음은 밝은 느낌, 음성모음은 어두운 느낌을 주기도 하지. 어쨌거나 근데 이게 뭐야? 반복됨으로써 어때? 이것도 운율의 일종이라고 본다라는 거지. 됐니? 질문 모르겠는 거. 괜찮아? 정리. 자, 그래서 이제 57페이지 운율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57페이지 운율이란 원래 운과 율이 달라.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거고 율이라는 거는 주로 음악에 가까운 라임에 저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그 율이라는 거는 어떤 거기 보면 강약, 고저, 장단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음이 반복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음절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느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실제로는 뭔가 운과 율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쓰지는 않지. 그냥 운율이라고 불러. 그래서 거기 보면 운율의 형성 요소는 동음 반복, 동일한 음이 반복되거나 다음 페이지
동일어가 반복되거나 음절수가 반복되거나 음보가 반복되거나 통사구조가 반복되거나 의성어 의태어가 사용되는데 의성어 의태어도 결국엔 어때? 반복적 요소가 가지고 있지. 깡충이 아니라 깡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다 어때? 어떠한 형태로든 반복이 나타나면 그걸 뭐라고 그래? 운율이라고 해.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봐봐. 운율의 종류를 보면은 외형률,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운율이야.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음소율, 음보율, 음성률 그 외에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60페이지 가봐. 음이율이라고 있거든. 음이율까지 네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59페이지 다시 보면 음성률이라는 게 있는데 음성률은 우리나라에는 없어. 왜냐면 음성률 자체는 어떤 저런 거야. 강세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억양 같은 거 있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말에는 성조 개념이 없잖아. 억양, 강세 같은 게. 이해돼? 그러니까 뭐 이제 경상도 사투리에는 있다고 그래. 우리 이런 거 봐봐. 경상도에서는 이거 구분을 하지. 어떻게?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게 성조야. 근데 우리말엔 이게 없잖아 원래 표준어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서 운율을 만들면 뭐야? 음성률이야. 근데 우리말에는 음보율, 음소율, 음이율 다 있는데 뭐만 없어? 그래서 음성률이 없지. 왜? 성조를 가지고 운율을 만들 수 없으니까. 성조가 없으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외형률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내재율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라면은 무조건 다 운율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운율이 없는 것 같은 시들이 다 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냥 통상 내재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운율. 이해되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운율은 뭐 반복 혹은 이제 발음 자체에서 나오는 음악성, 호흡 완급 조절에 의한 음악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엔 어때? 반복적인 요소가 나타나면 다 운율이 된다라는 거지. 뒤로 가보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62페이지 시의 언어. 시의 언어라는 건 결국엔 시어지. 시에서 사용되는 말. 그리고 시어는 어때? 시적 허용이라고 해서 어때?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준 발음법이나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그걸 허용을 해. 시적 허용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어의 특성, 운율을 형성하고 심상을 형성하고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분위기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다의성을 가진다라고 보기도 하지.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시어는 일상어랑 좀 다른데 사실은 뭐 다르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일상어를 가지고 시어를 쓰는 거니까 시의 특성이라고 보면 돼. 시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이해되지? 기본적인 시의 특징이 어때? 운율 가지고 있고 심상 형성하고 함축적으로 쓰는 거가 시의 특성이니까 시어의 특성이 그렇게 되는 거지. 듣니?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이지 사실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쭉쭉쭉쭉 넘어가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고 시의 주제 파악하는 방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시의 심상부터 가보자. 66페이지 시의 이미지. 자, 심상이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 심상이 뭐니? 마음에 나타나는 형태 상자지. 코끼리 상자이기도 하지만 형태를 나타내기도 해. 마음에 나타나는 형태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미지지. 우리가 이미지와 심상은 사실 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나눠서 쓰는 경향이 있어. 우리 시에서 중학교 때 배우면 심상 그러면 뭐야? 주로 뭐 오감에 관련된 후각, 촉각, 시각, 미각 뭐 이런 것들 배운 적 있어? 중학교 때 안 배웠어? 오감? 심상 배웠지. 시에서 나타나는 5가지 감각, 오감, 심상.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감각적 이미지라고 그러기도 해. 감각적 이미지. 원래는 이제 이미지랑 심상은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국어 교육에서는 주로 심상이라는 걸 더 많이 쓰고 이미지는 뭐 이런 때 많이 쓰지. 이 시어는 부정적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 뭐 이럴 때 이제 이미지란 걸 더 많이 쓰지 사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심상과 이미지는 같은 거고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뭐가 있느냐? 감각적 심상, 비유적 심상,
상징적 심상. 비유와 상징은 사실 뭔가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지. 근데 어떤 보조관념이 나타났을 때, 이거 둘 다 보조관념이 나타났을 때 이 보조관념을 통해 가지고 원관념을 떠올릴 수 있다면은 이거 자체가 뭐야? 이거 자체가 이미지가 되는 거지 사실은. 이해돼? 뭔가 어떤 단어를 봤어. 근데 그게 이제 비유하는 게 이거야, 혹은 상징하는 게 이거야. 그럼 그게 떠오르면 그게 심상인 거잖아. 이해되지? 무슨 의미? 십자가를 봤어. 교회가 떠오르면 그거 뭐야? 심상인 거지. 상징이면서 심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은 그 수사법에서의 비유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심상이 되는 거야.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각적 심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혹은 묘사적 심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로 이제 오감에 관련된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감각적 심상 외에 나머지 것들도 더 있는데 일단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이 감각적 심상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 오감이 있을 것이고, 뭐 있어? 오감 하면은 시각, 뭐 있어? 후각, 청각, 촉각, 미각이 있고, 이 5개 넣기 좀 애매한 것들도 있지. 예를 들면 근육이 결린다 이런 건 촉각인가? 근육이 결린다. 좀 애매하지. 촉이라는 게 피부에 닿는 건데, 속이 쓰리다는 뭐 촉각에 가깝다라고 보기도 하지. 눈이 부시다는, 눈이 시리다는 애매하지. 시에서 눈이 시리다는 보통 뭘로 쓰냐면 촉각으로 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좀 애매한 게 시리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촉각이라고 보고, 원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감각적인 의미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원래는 시각이어야 맞잖아. 맵다는 어때? 미각으로 넣지. 원래 이거 뭐야? 촉각이지. 이해돼? 이런 것들을 이제 문학적 통념이라고 그래. 문학에서 통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복합감각과 복합감각과 공감각이 있어. 우리 복합감각이라는 건 뭐야? 감각 두 개가 A 플러스 B 형태이라면은 공감각은 A라는 감각이 B로 바뀌는 건데 이런 거에 전이되다라고 그래. 자, 무슨 얘기냐? 복합감각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이런 건 어때? 매운 거랑 뜨거운 게 같이 있는 거지.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뭐야?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공감각이 아닌 거야. 봐봐. 맵고를 미각이라고 보고 뜨거운은 뭐야? 촉각이지. 매운 것도 떡볶이고 뜨거운 것도 떡볶이지. 그대로지. 이런 걸 복합감각이라고 그래. 차가운 것 뭐야? 푸른 거. 차가운 것도 하늘, 푸른 것도 하늘. 이러면 복합감각이지. 근데 이런 거 한번 봐봐. 푸른 종소리. 원래 뭐야? 종소리지. 청각이지.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시각으로 바꿨지. 전이시켰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청각의 시각화라고 그러지. 이해돼? 근데 그러면 항상 수식 받는 게 오리지널일까? 그렇진 않아. 봐봐, 우리 이런 표현이 있거든. 단단한 고요라는 시에서 햇살이 내리 쪼이는 거를 햇살 발디디는 소리라고 표현했어. 자, 그럼 햇살은 뭐야?
시각 내지는 촉각이지. 소리는 뭐야? 청각이지. 뭐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촉각화일까? 원래 뭐야 이게? 원래 햇살인 거잖아. 원래 이건 종소리인 거고. 그러니까 원래 게 뭔지 찾아야 돼. 수식 받고 수식하고의 관계가 아닌 거야. 이 시에서 원래 게 뭔지를 찾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얘는 뭐야? 이거지. 시각의 청각화 혹은 촉각의 청각화라고 보는 게 맞겠지. 이해돼? 그래서 크게 보면은 감각적 심상들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외에 비유나 상징적인 심상들이 있는데 비유라는 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음성 상징어는 사실 비유에 들어가지. 의성어. 이거면은 뭐야? 이거 사실 이거 자체가 뭐를 의미하기도 해. 이거 자체가 청각적 심상을 의미하기도 하지. 그치?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떠올리기도 해. 이건 뭐야? 시냇물이 떠오르는 졸졸하면 시냇물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지. 그러면 이 시냇물은 또 뭐이기도 해? 시각적 심상이기도 하지. 이게 이거를 어때? 비유했기 때문이지. 이런 건 비유적 심상이라고 보면 돼. 이해되지? 보통은 이제 의성어가 나오면 청각적 심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졸졸을 통해서 시냇물에 떠올렸다 그러면 시각적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일종의 비유이니까 비유적 심상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 봐봐. 상징적 심상 중에 상징은 주로 이미지란 표현을 많이 써. 이런 것들. 긍정적 이미지. 예를 들면은 뭐 낮. 이거는 뭐야 그러면은 밤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지. 얘는 생명. 이거는 죽음. 이런 거잖아. 상승적 이미지. 이거는 뭐야? 일출. 해가 뜨는 거지. 이거는 일몰. 뭐 이런 것들. 이해돼? 이런 것들을 보통 부정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뭐 이런 거 쓰면 이거는 뭐야? 이미지지만 동시에 뭐야? 상징이기도 하지. 이런 것도 이제 심상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 중에 이런 것도 있어. 봐봐. 시각적 심상 중에 되게 많은 움직임이 있는 걸 역동적 이미지라고 그러기도 해. 역동적 심상. 움직임이 많은 거. 시각 중에서도. 예를 들면 시각 중에서도 우리가 색채 이미지도 있잖아. 근데 동시에 어때? 역동적 이미지가 그거는 색채가 아니라 움직임을 많은 거지. 우리 시각하면 보통 색채와 움직임이지.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야? 정적 이미지야. 멈춰 있는 것 같은 거. 이거 두 개가 적당히 섞여 있는 것 중에 정중동이라는 것도 있어. 정적인 중에 공적인 거. 예를 들면 네가 수능 시험을 보러 갔어. 다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겠지. 근데 갑자기 네가 일어나서 막 춤을 춰. 정중동 이미지지. 멈춰 있는 것 중에 혼자 움직이니까.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어떤 심상끼리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거나 이런 거 같은 것들. 이런 걸 심상의 대비라고 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빨강과 파랑 뭐 이런 거. 차갑고 뜨거운 거. 서로 대비되는 심상들이 있는 거래. 이해돼? 질문. 정리. 66페이지 보면 이제 심상이란 쭉 나오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영상이나 어떤 감각적 이미지를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심상이라고 그러고, 심상의 기능은 표현의 구체화, 표현을 구체적인 어떤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그 표현할 때 얘는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뭔가 뭐
철수는 착한 사람이야. 이건 되게 추상적이잖아. 근데 철수는 뭐 좀 더 뭐 그 누구를 도와주고 뭐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좀 구체적인 감각으로 예를 들면 차가운 날씨에 뭐 따뜻한 뭐 먹을 거를 뭐 거지한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구체화되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쓰고 표현의 함축성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상징 뭐 이런 것들은 함축성을 가지니까 감각의 직접성 어떤 직접적인 표현처럼 쓸 수도 있지. 구름에 달 가듯이 뭐 시각적인 의미를 정해준다던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묘사,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상이 될 수 있고 심상의 종류 보면 시각도 있고 뒤로 넘어가 보자. 시각, 청각, 소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본 오감이지. 그 다음에 이제 69페이지에 보면 근육 내장 감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촉각의 일종으로 보기도 해. 또 역동적 심상 이런 거는 어때? 시각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지. 움직임이 많으니까 69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이제 복합 감각, 공감각 또 원형적 심상. 원형적 심상이라는 건 결국엔 상징적 심상의 일종인 거야. 원형적 상징이 있었지 지난번에 상징할 때. 어느 시대나 어떤 국가나 사회에 구현받지 않고서 어떤 누가 봐도 이제 원형적으로 아는 상징을 심상으로 쓰는 거. 또 다음 페이지 보면 문화적 심상이라는 건 특정 문화 안에서 상징적인 체계들을 가지고 심상을 만드는 것들 이런 거지. 흰옷 하면 뭐 장례식, 죽음 이런 거에 떠올리는 것들. 서양에선 검은 옷 이런 거잖아. 심상의 대비 서로 이제 같은 심상 계열 내에서 서로 반대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지라고 해서 상징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정적, 동적, 정종적 전부 다 사실은 상징적 이미지나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감각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 그 다음에 뭐야 비유적 이미지 이 세 가지 중에 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다.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 화자를 얘기할 건데 화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 봐봐. 화자와 청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지. 실제 작가와 독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시를 쓴 작가가 있고 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있고 청자가 있고 독자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같은 경우에는 김소월이 이제 어때? 그 엄마야 누나야? 아니지 강변살자였나? 제목이? 하여튼 그 노래. 화자는 소년이지. 이게 이제 강변살자인가? 뭐 하여튼 그러면 어때? 여기 청자는 엄마 누나지. 하지만 독자가 엄마 누나만 읽으라는 건 아니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보통 화자와 청자는 모든 시에 다 존재. 모든 시에 화자와 청자는 존재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느냐 이게 중요해. 겉으로 드러나 있는지. 우리가 이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소녀는 화자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소년이란 표현이 거기에 나오지 않잖아. 보통은 이게 나오는 경우는 1인칭 대명사나 예를 들면 나 그리고 1인칭 호칭어가 나와야 돼.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뭐 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때? 자기 스스로를 1인칭으로 호칭할 때 이러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지.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뭐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보통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1인 친구 친구를 쓰는 거는 좋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자기 지위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그걸 되게 많이 쓰거든. 어떤 경우냐? 네가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생각을 해봐. 남자애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오빠가 맨날 이럴 거 아니야. 그거 쓰는 애들은 대부분 오빠가 아니었던 애들이 그런 걸 쓰는 걸 되게 좋아해. 정말 여동생이 있는 애들은 이 오빠라는 단어를 여동생이 어떨 때 쓰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빠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 뭔가 나한테 필요할 때만 그런 단어를 쓴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형이 이런 표현 쓰는 애들 있지. 뭐 남자들끼리 보면은 꼭 형이 아닌 애들이 그런 거 써.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그 단어를 듣고 싶고 자기가 거기 그 상황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을 때 그런 거 했어. 선생님이 이런 표현 쓰는 사람은 선생님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군대 가서도 뭐 소대장이, 중대장이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 자기 암시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의식이 되게 뭔가 불안전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좋아. 보통 이제 자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라는 표현을 써.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가는 사람은 내가. 근데 자기 호칭을 자기가 스스로 부르는 사람은 사실 심리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은데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도 꽤 많지. 어쨌거나 그리고 화자에서 이렇게 드러나면 어때? 이게 이제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야. 또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 이인칭 대명사. 예를 들면은 너, 당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와버리면 되게 골치 아프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이게 나와 너를 포함하는 개념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게 나오면 화자 청자가 명확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그 다음에 2인칭 호칭어. 예를 들면 뭐 엄마, 누나 뭐 이런 거. 누군가를 부르겠지. 2인칭 호칭어라고 그러니까 엄마 누나? 엄마 누나는 되겠다. 이렇게 부르는. 세 번째, 도로법. 엄마야 이렇게 부르는 거. 이러면 표면에 드러난다라고 봐. 화자나 청자가. 자, 그러면은 시에 따라서 일단은 봐봐.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 이러면 이걸 뭐라고 그럴까? 이런 걸 통상 대화체라고 그래. 듣는 사람 명확하고 말하는 사람 명확합니다. 그치? 근데 이런 경우 있어. 주고받는 거야. 화자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청자가 되고 청자가 다시 화자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담화체라고 불러. 그러니까 대화체 안에 담화체가 포함되는 건데 대화체는 사실 혼자만 말해도 성립을 해. 듣기만 하면. 담화체는 어때? 서로 주고받아야 돼. 화자가 바뀌어야 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자만 말하고 청자는 듣지 없는 거야. 이건 뭐라고 그래? 독백체 내지는 고백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청자가 없지는 않아. 근데 드러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화자는 드러나지 않는데 청자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메시지 전달 위주가 되게 강해. 메시지 전달 느낌이. 예를 들면 응? 예시가 이런 거야. 그 안도현의 연탄재 함부로 타지 마라. 너는 어느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가슴이었느냐? 라는 시가 있어. 이게 시 전이야. 되게 짧지. 너는 이란 표현이 나오고 누가 말하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때? 메시지 전달 느낌이 되게 강하지. 우리 경고문이나 표지판 같은 것들도 그렇잖아. 듣는 사람은 명확하잖아. 나. 근데 말하는 사람은 누가 되든 크게 상관이 없지. 그런 게 메시지 전달 느낌인 거야. 듣는 사람만 명확한 거. 이해되지? 그리고
아예 화자나 청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미지나 상황묘사 위주의 시가 돼.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거기 봐봐. 뒤에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올 건데, 화자 청자는 일단 뭔지 알지? 뒤로 넘어가봐. 72페이지. 화자와 청자가 같이 드러나는 경우, 거기 보면은 향단아 그네줄을 미뤄라. 서정주의 추천사. 추천이라는 건 여기서 강추할 때 뭐 그런 추천이 아니라 뭐야, 그네를 밀고 당기는 걸 추천이라고 그래 원래 한자로. 자, 그러면 향단아 했으니까 뭐야,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향단이야, 춘향이의 몸종. 그 다음에 나를 밀어 올려다오 3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나오지. 나도 나오지. 그러면 어때? 이거는 대화체이겠지. 이해돼? 여기서 한간이가 말하면 담아야 돼. 향단이가 말을 하면 담화가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청자는 젊고 화자만 드러나는 경우 중론내까지 하늘로 한 점 부끄러먹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누구한테 말하는 느낌이 없지. 나만 나오지. 청자가 분명히 있겠지만 청자가 드러나지 않지. 이러면 뭐야? 독백체나 고백체 느낌이 나는 거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자는 젊고 청자만 드러나는 경우, 거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경우는 어때? 메시지 전달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겠지. 맞지? 네 번째, 화자 청자 숨어있는 경우, 거기 보면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전등이 부었다고. 서로 정박하다. 화자 청자가 없는 건 아니지.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근데 어때? 그냥 이미지 묘사 위주지. 상황이나.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됐니? 질문 정리. 자, 이제 화자 청자는 있고 시의 어조는 한번 봐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어차피 내용과 관련되는 것들이라. 76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제 시상전개하고 시 작품 하나 다루고 정리 한번 해보고 끝낼 건데, 자, 우리가 시상전개라는 건 시의 흐름이야. 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시의 구조의 일종이라고 봐도 돼. 시의 구성 내지는 구조. 시상전개의 종류는 사실 부분적인 시상전개 종류랑 전체적인 시상전개 종류 두 가지 개념에서 나눌 수 있고, 부분적인 부분에서 시상전개의 어떤 방법 자체는 우리 첫 번째 시상의 전환, 시의 흐름이 바뀌는 거지. 근데 주로 역접의 접속부사를 사용해. 예를 들면은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하면 시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바뀌겠지. 이런 걸 이제 시상 전환이라고 해. 부분적인 시의 흐름이 바뀌는 것들, 부분적인 어떤 딱 기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건 비약법 했을 때 했지. 시의 흐름을 건너뛰는 거야. 시의 흐름을 끊고 내용을 건너뛰어 버리는 것. 이런 걸 시상의 비약이라고 하지. 그리고 시상의 집약. 이런 것들이 이제 시상의 집약이라고. 이것도 시의 흐름의 종류지. 하지만 어때? 딱 부분적인 어떤 딱 그거에 대한 시상의 전개 방법인 거지. 어떤 특정 부분에 따르는 전체적인 시상 전개 방법. 전체적으로 이제 시의 흐름을 구분할 때 일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있겠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은 사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순행적 구성,
순행적을 다른 말로 이제 추보식 구성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수능에선 추보식 구성이란 말을 더 좋아해. 추보, 딸의 추, 걸음보. 걸음을 따르듯이 한 발 한 발 나가는. 이거는 어떻게 가는 거야?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가는 시간의 기본적인 흐름과 같은 거. 이게 순행적 구성이야. 그 다음에 역행적 구성이 있겠지. 이건 거꾸로 가는 거겠지. 뭐 예를 들면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서 과거로 오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존재하진 않아. 이런 거는 그냥 논리상으로만 가능해. 왜 그러냐면 특정 상황에서 비디오 테이프 거꾸로 감듯이 비디오 테이프 알아 뭔지? 뭔지는 알지. 써보진 않았지만 그거 거꾸로 감듯이 장면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이건 불가능하더라. 시에서 과거를 묘사하고 현재로 오더라도 현재에서 조금이라도 묘사를 시작하면 어때? 다시 시간의 흐름이 생기지. 그러면 이게 진정한 역행일까? 그러니까 사실상 시나 소설에서 역행은 존재하지 않아. 다만 뭐만 존재해? 역순행된 구성.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왔다가 다시 이제 뭐 과거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거지. 현재에서 과거로 왔다가 다시 현재로 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역순행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가는 거라면은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건 어때?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역순행이지. 역행했다가 다시 순행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만 있는 거야? 우리가 흔히 알아야 될 단어로서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은 추보식 구성하고 역순행적 구성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역행순행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 거의.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동에 따른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은 크게 장소 이동과 시선 이동 정도로 처리할 수 있지. 시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만 바뀌는 거일 수도 있고, 가는 이제 화자의 공간이 바뀌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순행적 구성, 추보식 구성과 장소 이동에 따른 구성을 합쳐놓으면 뭐가 돼? 기행적 구성이 돼. 여행 가듯이 장소와 시간이 같이 바뀌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기행적 구성. 기행문 들어봤지? 여행을 기록하는.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법 종류에 따른 전개들이 있지. 예를 들면 점층법 같은 거. 혹은 반복법. 비슷한 게 반복되거나. 혹은 대꾸법. 그리고 반복과 대꾸법을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반복과 변주라는 표현도 있다고 그랬지. 이것도 시상전개의 일종일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그 다음에 대비에 의한. 서로 두 개를 대비시키면서 계속하는 거. 대비 내기는 대조지. 그러니까 대비지. 서로 비교하면서 계속 전개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 비약법도 시상전개의 한 종류지. 시상의 비약이라고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어때? 그 수사법에 의한 그 전개 방법이지.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한번 보자. 그것도 있다. 연쇄법.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고하는 거. 이건 다 수사법에서 정리를 했지. 그 다음에 한지 구성에 따른 우리 한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 절구라는 4줄짜리 한시와 율시라는 8줄짜리가 한시가 있고, 보통은 절구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 많이 들어봤지 기승전결. 이게 원래 한시 네 줄짜리 한시 구조야.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전 자리에 뭐가 나타나? 시상 전환이 나타나. 이게 특징이야. 그리고 수함경미라는 율시의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함년과 경년이 각각 대꼬를 이루고 얘네 둘이 다시 대꼬와 대비를 이루는 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그 외에도 한시에는 두 번째로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선경후정과 선정후경이라는 개념이 또 나타나. 이것도 원래 한시에서 온 시상전개 방식인데 선경후정은 뭐야? 먼저 경치, 앞에 경치를 말하고 먼저 경치 그리고 뒤에 정서를 나타내는 거. 이거는 뭐야? 먼저 정서를 나타내고 뒤에 경치를 나타내는. 근데 주로 사실 선경후정이 메인이야. 이렇게 많이 나타내. 한시에서. 됐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뭐가 있냐면은 뭐 수미상관 앞뒤가 똑같은 거 혹은 이제 후렴구에 의한 시상경계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연상작용에 의한 뭐에서 뭐를 떠올리고 뭐에서 뭐를 떠올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시상경계에 보는 거예요. 이해되니? 모르겠는 거 정리. 자 이제 산여와 시를 한번 볼 건데 여기 보면은 시 내용 한번 쭉 보자. 자 우리가 일단 시를 분석할 때 아까 한번 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시의 분석 요소를 한번 생각해볼게. 우리 아까 배웠던 이론들 뭐뭐 있었어? 일단은 내재적인 내용이 있었지. 외재적인 내용이 있었고 외재적인 내용은 보기 주고서 문제 내니까 사실 이거 자체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다고 그랬지. 작가가 누구인지 뭐 작가가 쓴 당시 현실 독자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건 어차피 보기로 나오니까 크게 문제 풀기 전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야. 그럼 여기서 형식적인 부분하고 내용적인 부분인데 형식적인 부분들은 시를 읽으면서 그때그때 찾아내야 되는 내용들이지. 뭐뭐 있었어? 어떤 운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심상을 쓰는지 어떤 수사법을 쓰는지 이건 그때그때 상황 맞춰가지고 시에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찾아내면 돼. 그 다음에 시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뭐냐 고등고등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는지 이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정서가 무엇인지 이게 이걸 뭐라고 그랬어? 주제. 그 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찾는 게 메인이야 시에서는. 이해돼? 다 배운 내용이지 이론상.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이 시의 화자가 누군지부터 찾아야 돼. 화자 표면에 드러나니? 없는 것 같지? 나라고 나오진 않지. 하지만 어때? 산유화를 바라보고 있지. 산유화라는 건 뭐야? 산에 유 있는 꽃 있을 유자야. 산에 핀 꽃이야. 그러면 어때? 꽃을 바라보는 이지. 청자 표면에 드러나? 없는 것 같지? 산하라고 부르나? 아 새라고 거기 나오지.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라고 부르잖아. 새. 새가 청자라고 볼 수도 있지. 왜? 도농법이니까.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정말 새한테 얘기하고 있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지. 새한테 말 걸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잖아. 이 새이긴 하지만 새는 아닌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시야. 특히 이미지 시에 가깝겠지. 됐지?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꽃과 그 다음에 뭐야? 새. 두 가지를 바라보고 있지.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는 어떨까? 사실은 정서가 없어. 이런 거 이제 관조라고 그래. 원래는 이게 이제 주제의식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이제는 이제 주제의식이 딱히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 꽃은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연에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외로운 존재라고 해석을 해. 그래서 뭐야? 이 새는 꽃과 교감하고자 하는 존재이고 둘 다 결국에는 뭐야? 외로운 존재들인 거지. 화자가 이걸 보면서 뭐를 느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고독감을 느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는 주제지. 그럼 화자가 느낀 고독감 자체가 주제겠네? 그치? 그게 주제야. 이해돼? 어떤 식으로 나타나지?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의 주제는 뭐야? 강변살자 그런 거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정서가 뭐야? 결국엔 주제가 되는 거야. 대부분 다.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풀었으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제 거기 적어봐. 생성과 소멸에 거듭하는 왜 그래? 꽃이 피고 지니까 이거 개화라고 그러지. 이거는 뭐야? 낙화라고 그러지. 거듭하는 대자연 꽃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쓰긴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뭐야? 꽃이 피고 지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느끼는 뭐야? 고독감인 거야. 맞지? 그게 주제의식인 거잖아. 이 고독함이 그 메인 주제의식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 꽃을 존재라고 보는 거지. 어떠한 존재. 그래서 1년의 시상전개의 내용은 1년의 존재의 생성, 2년의 존재의 고독, 3년의 뭐야? 존재 사이의 교감, 4년의 존재의 소멸. 자, 근데 봐봐. 시상경계 구성상 이거랑 이거랑 서로 비슷하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반복과 변조라고 그러지. 그리고 앞뒤가 비슷하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수미 상관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4개면 일단 생각해봐야 될 게 뭐가 있어? 기승전결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 존재의 생성, 고독, 소멸과 다르게 교감만 좀 달라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기, 승, 전, 결 구조에 여기에 시상 전환이 일어난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 이해되지? 여기까지 우리 배웠던 거 다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를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를 해보자. 처음에 이렇게 화자, 청자 찾고 대상에 대한 정서 찾고 주제까지 찾으면 돼. 그럼 시상전개에 뭐뭐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내용들 다 정리가 끝난 거지. 이 내용들. 그치? 자, 그러고 나면 어때?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형식적인 내용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지? 자, 봐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뭔가 느껴지지 않아? 몇 음보야? 3음보야. 근데 정확히 말하면 육사에 가깝지.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이렇게. 근데 통상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7호조 3음보라고 그래. 민요율격. 거의 육사이지만 7호에 가까우니까.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어때?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돼 있는데 산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의미, 상징적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자. 시에서는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찾아야 되지. 자, 그럼 봐봐. 산은 어때? 꽃이 피고 지는 공간이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존재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공간. 이 꽃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공간.
존재 아니고 공간. 산. 거기 옆에 적어보자. 산 옆에 거기 보면 필기칸 있지. 존재가 즉 꽃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공간이 산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화자청자 찾고 대상정서 찾고 전체적인 흐름 파악한 다음에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는 거지. 혹은 하나하나 확인하고 전체적인 걸 찾아도 되고. 꽃피네는 뭐야? 존재가 생성되는 거지. 존재의 생성. 자,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핀데 갈은 원래 가을이지. 뭐야?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이야. 갈, 봄, 여름 없이 이거는 봄, 여름, 가을을 변형했지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고 보냐면 봄, 여름, 가을 하면은 겨울하고 끝날 것 같잖아. 근데 갈, 봄, 여름 하면 어때? 시간의 흐름의 무한성을 나타낸다고 봐. 반복적인 무한성을 나타내. 시간 흐름의 반복적인 무한성. 거기 적어보자. 시간 흐름의 반복적인 무한성인 거지. 갈, 봄, 여름 없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해돼? 여기 빈칸에 적으면 돼. 적었니? 궁금한 거. 봄, 여름, 가을의 이동으로 변형. 변형한 거지. 그러면 뭐야?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시간이 무한대로 반복된다라는 거지. 봄, 여름하고 가을, 겨울 하면 끝나는 거 같잖아. 근데 가을, 봄, 여름 하면 어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지. 이해돼? 어떤 의미인지 알지? 이렇게 한 번 가고 끝나면 끝나는 거 같은 건데 가을, 봄, 여름 하면 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계속 도는 느낌이잖아. 됐지? 1년까지 됐지?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는 표현 봐봐. 저만치 혼자서라는 거는 어떤 의미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 화자가 있고,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있겠지. 그리고 꽃을 바라보고 있는 이 거리를 저만치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의미야. 그러니까 화자와 꽃 사이의 거리. 혹은 나머지 꽃밭이 있어가지고 꽃들이 이렇게 펴있는데 여기서부터 저만치일 수도 있어. 어쨌거나 이거는 뭐야? 어떤 고독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저만치는 화자와 꽃 사이의 거리거나 꽃들 사이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혼자서는 고독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봐. 자, 그 다음에 3장 보자.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자, 봐봐. 운다라는 표현 나왔지. 정서 표현 나왔어. 자, 정서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 저거 기억나? 발상법에서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초상적 관념의 구체화 정리했던 거. 우리 어떠한 대상에다가 정서를 집어넣으면 뭐라고 했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 중에서도 어때?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현돼서 들어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했어? 감정이입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뭐야? 새가 느끼는 거 고독이겠지. 이거를 어때? 동일하면서 얘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 우는 새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 고독해서 운다라고 보는 거고 나의 정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지. 화자가 고독하니까 새가 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새 그냥 똥 매려서 올 수도 있고 배고파서 올 수도 있는데 고독해서 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자, 그럼 뭐야 이거? 감정이입이지. 우는 작은 새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감정이입이야. 여기 적어보자. 이 고독감이 여기에 감정이입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어때? 새가 꽃에게 다가가고자 한다라고 표현한 건 사실 내가 꽃과 함께 교감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작은 새는 뭐야? 꽃과 더불어 사는 존재, 다른 말로 꽃과 교감하는 존재이고 화자의 모이기도 해 분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꽃지네 뭐야? 존재의 소멸이지. 존재가 생성됐다가 소멸하지. 그래서 1년과 4년이 뭐야? 수미상관으로 짝을 이루지. 반복과 변주를 이루는 거야.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봐봐. 피네, 인네, 라네, 지네 다 뭐야? 뒷부분이 반복됐지. 자,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 가군,
기억나? 온율에서 뒷부분이 반복되는 거 뭐야? 가군이지. 다리. 다리 가. 기억나? 이렇게 시를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이 왜 필요한지 알겠지? 모르겠는 거. 괜찮아? 자, 그러면 오늘은 뭐만 하냐면은 그 산유화 뒤쪽에 보면은 서술형 문제가 2개가 있어. 2세트가. 그거를 답지를 보고 한번 쭉 정리해봐. 똑같이 한번 싹 적어봐. 그러면 오늘 끝내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숙제야. 풀고 채점해와. 됐지? 오늘 여기까지.